네, 1번지 똑똑 네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지금 73살이죠.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주미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국정통합의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민 위원장, 예. 이르면 내일 지명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 맞습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비서실장을 굉장히 빠르게 지명했던 모습을 보면 예. 하마평에 여러 사람들이 오르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당연히 하마평에 무성한 사람들 중심으로 취재 경쟁이 벌어지게 될 텐데요. 이런 인물들이 계속 이곳저곳에서 언급되는 상황들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르게 정리를 하고 국민들 앞에 이런 후보자를 선보이고 난 다음에 검증 과정들을 거치는 것,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 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안정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노무현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두루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친 후보로서 일단 안정감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사 스타일이 깜짝 인사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총리나 내각에서는 청문회 검증 등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국정에는 꼭 이렇게 공식적인 면에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국정 운영 전반에는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인사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거의 뭐 결정이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장성철 교수, 한덕수 총리 어떻습니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이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민 위원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반대하기가 어렵다. 예.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원만하게 인준해줄 수 있는 분으로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은 발표 안 할 것 같아요. 아, 내일은 만우절이니까 예. 4월 2일 날 발표할 것 같다. 그리고 당선인께서 직접 좀 후보자를 발표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 전망해 봅니다. 4월 1일은 대개 인사 발표 잘 안 하죠. 네. 예. 그리고 월요일자 신문에 이렇게 나오려면은 주로 일요일 날 발표들을 많이 그럴 수도 하니까 있죠. 네. 그래서 4월 3일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김두수 총장, 한덕수 전 총리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하기는 했지만 친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맞습니다. 이게 정통 관료 출신이고, 근데 이제 안정감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간 건데, 국민 통합적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도 챙기지만 이분이 이제 출신이 전북 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역할을 해왔으니까 국민 통합적, 이게 이제 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적 요소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통합되어 있으면 그만큼 좋으니까 제가 볼 때도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보시기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까? 청문회 같은 거? 아마 제일 관건이 청문회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장관, 차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이고, 뭐 아마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검증을 철저히 할 겁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청문회 통과 여부가 제가 보기에 이제 관건이 될 것 예. 같은데, 근데 한번 했었잖아요. 해보기도 하고 아마 표결까지 가서도 인준도 됐었기 때문에. 뭐 무난한 건 맞는데 과연 뭐 이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부 사람을 떠나서 과연 맞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왔고 이러면 뭔가 좀 새로운 인물, 새로운 걸 비전 제시해야 되는데
뭐 청문회 통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한다 그러면 그냥 그저 그렇고 무난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거에 맞느냐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오늘 발표가 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방금 현근택 대변인도 얘기하셨듯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사실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현재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지지도가 낮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걸 보면은요.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운영 잘할 것이다가 39%, 못할 것이다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할 것 같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호감도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호감이 간다가 32%,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62%나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데 응답률이 16.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초대 내각 구성, 첫 국무총리 이런 상징성 있는 인사들이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또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인사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있겠죠, 김병민 위원장? 네, 여론조사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총리 한 사람의 인사가 모든 상징성을 대변하기는 어렵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출범했을 때 가장 개혁적인 정부를 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총리는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사실 개혁적인 인사는 아니죠. 대신 안정감의 바탕을 두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치를 했을 때 호남 홀대론 등에 대한 언급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인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무총리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받침하면서 본인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도까지 올려주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제 나이가 좀 많다는 이유, 또 과거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 때문에 새롭지 않다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예. 왜냐하면 경력 중에 기후변화 관련된 전문 경력도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6년도 정도에 기후변화를 그 대학에서 박사 졸업하고 서울대 포닥에서 기후변화 관련된 일을 조금 했는데요. 예. 기후변화를 그 한참 이전에 나서서 한덕수 총리가 관련된 업무를 했던 걸 보면 상당히 앞서가면서 시대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인사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국민들 앞에서 어떤 역할과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건 물리적인 나이와 숫자보다는 안정감 있게 국정을 끌고 가는 리더십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다른 내각에 대한 등용 인사들이 지금 현재 국민들 비판은 좀 새로운 인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국민들께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가 최고의 고민일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내가 구성을 봐야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에 이제 책임 총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덕수 총리에게도 책임 총리 권한을 충분히 부여할 것 같습니까? 책임 총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책임 총리의 모든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장관과 내각에 대해서 재청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들을 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인사권까지 모두 부여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대신 중요한 건 과거에는 총리, 장관 등이 갖고 있는 권한보다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더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했던 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끊어내면서 총리, 장관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저는 확실히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 보시기에 책임 총리, 책임 내각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책임 총리제의 가장 모범적 또는 뭐 그전 사례로 이야기한다면 이해찬 총리가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인데요. 이 책임 총리제의 핵심적 요소는 당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총리가 되느냐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적 요소라 보기보다는 내각제적 요소라서 당의 중심인 사람이 총리 역할을 하는 그런 거가 있고, 일단 국회에서 추천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이거는 현재 헌법에서 또 법률에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만약에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 행태는 아니니까 책임 총리적 어떤 그런 역할이나 권한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김병민 위원장이 말하듯이 어쨌든 그 내각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가능한 내각 중심, 뭐 장관 중심, 장관의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제 운영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일정 정도의 책임 총리제와 같은 운영으로 해보겠다 이 지향으로 봐야지 실질적인 책임 총리제처럼 조각을 할 때 재청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다. 특히 또 제일 초대 총리라는 거는 대통령의 조각권이라는 그 형식이 비공식적으로 어쨌든 작동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장성철 교수,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이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을 하겠지만 새 정부 첫 이제 출범하는 그런 내각이잖아요.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크고요. 이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인수위 차원에서 장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거의 다 돼가고 있다라고 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책임 총리는 이번에는 실현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위원장의 스타일상 이분이 내가 헌법을 펴놓고 내가 이런 건 추천권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해야 됩니다라고 윤석열 당선인한테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 때까지 끊임없이 예.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무난한 분이거든요. 윗분들의 뜻과 의지, 생각에 맞출 가능성이 높지 그에 반하는 결정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 네. 법률가시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청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까요? 지금 우리가 제청이면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청을 안 하면 임명을 못 하는 거냐? 제청이 절차냐 권한이냐?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의 어쨌든 생각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제청을 한다는 걸 인사 추천까지 포함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고 형식상 절차인 것처럼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사실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대통령인데 제청이 있어야 만약에 뭐 추천한다 그러면 그럼 뭐 제청을 안 하면은 뭐 못하느냐 그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청권자가 인사권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뭐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제가 봐도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그동안 관료 생활을 쭉 해왔거든요. 이제 뭐 여러 정부에서 고위직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그 형식적인 어떤 절차일 것 같고 더구나 지금 어찌 보면 인사에서 가장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위원장이에요. 그럼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의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제청했을 때 한덕수 이분이 만약에 내정자가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느냐? 그거 못 하거든요. 윤석열 당선인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약간 책임 총리는 제가 보기에 약간 그냥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개헌을 한다면 국무총리 관련 부분도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무총리는 내각제 요소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 부통령이 맞는 거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그 자체로 잘 안 맞는 거죠.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렇죠. 합쳐놓은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지금 뭐 내각 관련해서 특히 초대 총리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도 괜찮나요? 다른 사람은 전혀 검토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안철수 위원장이 안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 급물살을 막 타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뭐 오늘 나오게 되는 보도들이 거의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예.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 한 방향으로 가는 언론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김은혜 대변인이 바로 나와서 바로 잡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예. 아직 그런 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도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뭐 그 밖에 다른 인사는 누가 있냐 이런 얘기는 부질없을까요? 예, 최적임자일 수밖에 없어요. 예. 처음에 뭐 김병민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통합, 경제, 외교, 그다음 민주당이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 협치도 가능할 부분 더 이상의 적임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논란 없이 인사가 좀 스무스하게 가는 것은 그런데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데 이야 뭐 이런 느낌은 좀 없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일단 발표 나오는 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정숙 여사 옷값과 이 특활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데 청와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에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도 입장을 밝혔는데 현근택 대변인 지금 네. 특활비 문제, 옷값 문제 이 부분이 섞여 있는데 사실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하죠. 그렇죠. 뭐 특활비 공개라 이제 그 재판하면서 그 옷값도 공개하라는 게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섞여 있는 건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특활비로 뭘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거는 생각 못 합니다. 왜냐하면 뭐 박근혜 정부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고 물론 그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갖다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특활비만 쓴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특활비라는 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보라든지 이런 데 정해져 있지 뭐 그거를 옷 사는 데에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섞여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의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의전 외국 가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법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최근에 문제되는 게 이제 현금을 썼다. 예. 현금을 썼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현금 썼으니까 특활비 썼을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과거에는 그냥 현금으로 막 썼어요. 저도 한 뭐 20년 전에 군대 특활 받아봤는데 지금은 특활비도 쓰면 내역 같은 거를 대체로 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는 그래요. 예전에 우리나라 특활비가 한 1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은 이제 국정원 쓰는데 국정원은 이제 이름 바꿨습니다. 안보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활비 문제되는 게 뭐 검찰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시잖아요. 뭐 홍준표 전 대표도 특활비 문제 됐었고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눈먼 돈 아니냐 이게 있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쨌든 내역이라든지 뭘 쓴 거 같은 것들은 하게끔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돼야지.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뭐 윤석열 총장 때도 뭐 140억을 썼느니 했는데 공개하라니까 공개 안 하고 이제 결국 재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뭐 한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 옷값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명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의 입장 발표는 특활비에 좀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심사는 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번도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런 이틀간의 해명으로 이게 정리가 좀 되면 좋겠지만 장성철 교수 정리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측이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로 이거 옷 사 입은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원한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이 보복 차원에서 똑같은 형태로 사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 입은 거 해가지고 화면에다가 한 150개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김정수 여사도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많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 민주당 당대표 하시면서도 지속적으로 특활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왜 그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요. 저는 특활비는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제가 당대표 모실 때 원내대표 써봤죠. 모실 때 특활비 썼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영수증을 발행을 하거나 무슨 내역을 적는다라는 게 상당히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냐고요. 어떤 데다 써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 저희 2011년도에 이제 여당 원내대표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했거든요. 명절 때 야당 원내대표 분들한테 떡값으로 예.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좀 드려요. 아, 이제 그런 것으로 그냥 다 나눠 주는 거죠. 또 영수증 받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요. 자, 박지원 원내대표 저기 돈 받았으니까 좀 영수증 좀 써주세요. 어떻게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특활비는 당연히 영수증 첨부하라고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목적 활동비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공개를 한다는 게 적절한지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2018년 정도부터 바뀐 게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특활비가 문제되면서 왜냐하면 국정원 특활비를 36억인가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딴 데 거라도 갖고 와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 게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정된 거 뭐 쓰고 못 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거 갖다 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국회도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명절 때 이게
나눠주는 게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활비에 대해서 그래 좀 투명화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영수증이라도 첨부하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막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지금 국회에서는 모범을 보인다고 특활비를 거의 다 없앴거든요. 예. 국회의장, 뭐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다 없앴어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는 안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장이 괜히 우리만 없앴다 이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두수 총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일단 이 특갈비 부분에서 좀 오해가 되는 게 이제 의전비는 그 국가 원수가 방문하거나 이럴 때 또 국가 외교적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영부인이 이제 그 나라의 컨셉에 맞게 옷을 입고 가야 되거나 또는 뭐 액세서리를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데 쓸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주사는 워낙 본인이 리폼하는 거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고 또 본인이 이런 걸 그러니까 일정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김정숙 여사 어머니가 포목상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안 썼다. 다만 의전에 필요한 부분은 일정 수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현재 당선인의 지지율 그다음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후반기 지지율이 자꾸 상승하는 이런 부에 대해서 좀 맞불을 놔야겠다고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는데 좀 너무 지나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 입장을 분명히 이제 사비로 썼다 이렇게 했지만 이걸 이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 국민의힘 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조만 안 하면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해명이 청와대가 좀 말이 왔다 갔다 바뀌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탁현민 의전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사비 카드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김정숙 여사의 옷들은 좀 공식적인 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어떠한 의전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도 해명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비로 카드로 샀다고 해놓고 이제 외국에 방문하면 그 방문에 필요해서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사비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본인이 그러니까, 사비로 샀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이제 본인이. 일상적으로 있거나 우리 국내 활동 그런데 외국 갈래에 따라서 그 나라에 뭔가 맞추고 그 나라의 그 컨셉에 맞추려면 그게 맞는데 평소에 안 입는 옷을 사야 된다고. 탁현민, 한 번밖에 못 입는 옷을.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얘기는 저희 공식적인 행사는요. 저희가 사실은 의전비로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부 다 사비 아니면 카드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의 대체로 그렇게 했는데 새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외국 행사나 이런 데는 의전비를 썼다, 쓸 수 있게 돼 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니 아마 그게요. 예. 그게 이제 탁현민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야당 측에서 막 비판을 하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박수현 수석이 바뀌었다. 다시 말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말을 1부 마칠 바꾼 거예요. 시간이 돼가지고요. 김병민 위원장 얘기를 못 들었네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